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대영 한국국가안보 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는 만큼 이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저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풀을 뜯어먹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생각보다 이 러시아 변수가 조금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관망하면서 일종의 덕담을 한다 그럴까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중국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와 더 협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러시아가 그런 요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선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서도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뭔가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물론 이제 제재가 앞으로 강력해질 수 있지만은 거기에 아마 최대한 동참을 하지만은 러시아도 사실 중국과 입장이 크게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그 북한의 핵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제 안보적 위협으로 느끼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예. 그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뭐 아무리 핵무기를 열심히 만들어도 이게 러시아에 사실 실질적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미러 간의 그런 갈등에 있어서 자기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 이상으로 뭔가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나설 거라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대북 제재의 핵심이 원유를 어찌됐건 북한한테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푸틴과 통화를 할 때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원유 공급 중단과 관련해서 러시아나 혹시 중국이나 입장 변화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원유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북한 경제의 이제 생명줄을 거의 끊는 셈인데 예. 그것을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그 유엔 제재에 동참할 것인가 사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지만 또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는데 예.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에 그냥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죠. 중국이 이제 북한 원유 수출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대북 원유 공급을 줄인다면은 또 러시아는 그 틈새를 파고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셰일가스 혁명으로 원유 가격이 굉장히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수출, 예. 원유 수출이라든지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는 것이 사실 반가운 기회이죠. 네,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를 좀 잘 설득을 해서 원유 공급 중단 쪽으로 가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일부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공급이 중단이 되더라도 북한이 그것까지도 감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6차 실험도 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네. 했거든요. 사실 그 배경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은 그런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효과가 덜 미치기 전에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라는 욕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빨리 완성을 해야 우리가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뭐 여러 가지 제재 방안들이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북한에 잘하면은 체제 붕괴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국가는 그걸 사용하기가 좀 까다롭고 그다음에 거의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카드를 사용하기엔 좀 너무 이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들 알겠지만 중국은 북한 편이다. 물론 저도 알고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알 텐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나를 세우면서까지 어느 정도 편을 들어주는 것이냐, 그걸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나를 세우면서도 북한 편을 드는 것이 중국한테는 손실보다는 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예. 중국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고 있죠. 그 국가 대 국가 관계도 그렇고 또 이제 지도층 사이에서 관계를 보더라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전략적 유용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전략적 부담 때문에 북한 입장을 이제까지 계속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국제정치 학자들하고 또 미국 정부 관리들하고 얘기할 때 들은 얘기가 뭐냐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이제 북핵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중국 관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대만이다. 예. 대만 문제 때문에 중국이 미국한테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북핵 문제가 나왔다. 이 북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미국을 레버리지로 괴롭힐 수가 있다. 즉 미국이 대만 문제를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북핵 문제로 미국을 제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게 북한 그리고 북핵 문제가 중국한테는 대미 카드로서 아직도 전략적인 효용성이 높은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박사님에게 조금 더 이제 살을 보자면은 예. 사실 그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이제 기자들 만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붕괴됐을 때 사실상 그 피해를 중국이 다 입는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휴전선에 북한이나 남북한의 군사력이 워낙 방대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러한 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데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북중 접경 지역으로 몰려가는 데는 그쪽은 이쪽보다는 그런 방비가 허술하기 때문에 예. 좀 더 용이하죠. 그 동북 삼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은 그러한 것을 모두 다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핵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이유가 제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중국 정부 제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그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미국, 러시아 이런 주변국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통화를 했던 게 독일, 일본, 미국 그리고 러시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없구나. 왜 시진핑 주석과는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정부는 지금 양회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지도층이 말을 아끼고 있죠. 그런 것도 작용을 했으리라고 보고 또 중국과 한국 간에는 여러 가지 좀 갈등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입장을 전달하기에는 아직 양쪽이 좀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해보면 사실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나서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좀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다만 이제 미국이 뭐 군사적 옵션 외에 이런 경제적인 압박 카드 중에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무역의 한 90% 이상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만약에 그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적용이 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 특히 미중 간에는 엄청난 무역 분쟁이 생길 거고 그러면 굉장히 중국 정부의 압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중국도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보다는 그 양을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의 태도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헤일리 대사 발언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날짜를 명시를 해서 11일에는 원유 공급 중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날짜를 이렇게 박은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 압박의 의미죠. 중국 압박을 이제 날짜를 명시함으로써 하고 예. 이제 중국 측에 공을 던진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그것을 받을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고 니키 헤일리 대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틸러슨 국무장관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대부분 이제 공화당, 특히 미국이 보수파가 예.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할 때는 사실 그 무시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번은 특이하게도 유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대북 전략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그 정도로 강경하다는 건 그 합참의장이랑 국방장관이랑 군사적 옵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강경한 군사 옵션을 이야기를 하겠다. 조만간에 뭔가를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트위터에 던졌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될 것이다라든지 뭐 어떤 기자가 그 북한에 대해서 뭐 전쟁을 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두고 보자 뭐 이런 발언을 한 거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그 답답함, 분노 그런 거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보면은 이 정책 결정이 이제 감정으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최고 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매티스 장관이라든지 맥마스터 보좌관이 얘기하는 거는 또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하지만 예. 또 그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든지 경제 제재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이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그 잘 조율된 그리고 장기적인 대북 정책이 있는가? 지금 대통령의 발언을 봐도 왔다 갔다를 하고 있고, 예. 뭐 이제 뭐 북한이 이제 존중을 하기 시작했다 했다가 또 이제 군사적인 옵션도 고려해야 된다, 대화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 또 국무부가 이야기하는 거, 국방부가 얘기하는 거, 백악관이 얘기하는 거에 상호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미국과 어떤 타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입장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미국의 입장이 잘 보이지 않고 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북한 입장에서의 선택은 저쪽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고 확실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부터 하자. 그것은 핵 능력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 개발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화가 나더라도 굉장히 그 강력한 입장에서 대화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불명확하고 모순된 요소가 많은 대북 정책이 점점 더 북한이 이런 미사일 실험 또 핵 실험을 강하게 만드는 간접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좀 북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헷갈리겠지만 우리나라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던져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하필 있거든요. 이 시기에 말이죠. 예. 아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경제적인 문제에 또 신경을 써야겠죠. 근데 사실 이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무역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물건들 사실상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력한 게 뭐 항공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무기들이 종류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언론에 나왔던 뭐 F-35라든지 뭐 글로벌호크, 패트리어트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이전 정권에서 다 사인을 했고 다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고 예. 조만간 이제 도입이 될 무기들이라 그건 상관이 없고요. 향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우리가 킬체이라든가 KMD 뭐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무기를 사긴 사야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떠한 무기를 사더라도 우리는 이제 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무기를 예를 들어 미국산 무기를 그냥 사버리게 되면 이거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리 걸 좀 고려해 달라라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